축구 전술사와 이탈리아 축구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카테나치오라 불리는 전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바로 카테나치오 탄생과 전성기, 그리고 몰락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나치오가 등장하기 전 유럽 축구계는 큰 풍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온전히 축구팀을 구성할 여력이 없었고, 후에 매직 마자르라 불리는 역대급 포스를 뿜어내는 헝가리가 등장했으나 헝가리 혁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카테나치오를 탄생시키는 이탈리아의 경우 역시 예상치 못한 커다란 비극을 맞았는데 바로 스페르가의 비극이라 불리는 축구계 최초의 참사였습니다. 이 스페르가의 비극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했던 토리노 선수들이 대다수 사망하면서 당시 리그를 지배하던 토리노는 몰락했고, 토리노 선수들의 비중이 컸던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행한 상황이 유럽에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대 축구 패권의 중심은 유럽이 아닌 남미가 쥐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카테나치오 탄생 배경에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축구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펠레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몇 분들은 갸우뚱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로서 펠레와 이탈리아가 만난 경기는 2번으로 1963년 친선 경기에서 1번, 1970년 월드컵 결승에서 1번인데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는 이미 카테나치오가 완성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카테나치오가 펠레 때문에 탄생할 만큼 펠레가 이탈리아와 접점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공식전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펠레는 그의 커리어 비공식전과 공식전을 통틀어서 이탈리아 클럽과 36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카테나치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시기에 해당하는 1959년에서 1961년 중순까지 펠레는 이탈리아 클럽과 총 8번의 친선 경기를 치렀고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전적은 6승 2패였고 그 가운데 훗날 엘레니오 에레라의 밑에서 카테나치오로 이름을 드높이는 인테르를 상대로 펠레는 2승 1패를 기록, 7골이나 폭격하면서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사실 이 당시 펠레한테 털리지 않은 국가는 찾기 힘들지만 이 8번의 친선 경기에서 펠레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본 이탈리아 클럽들은 타국의 클럽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남미와 유럽의 전술적 트렌드는 헝가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MM 포메이션에서 발전되어 탄생한 벨라 구투만의 4-2-4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펠레에게 신나게 털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4-2-4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4-2-4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1961년 카테나치오는 AC 밀란에 새로이 부임한 감독 네레오 로코에 의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네레오 로코는 AC 밀란에 부임하기 전 칼치오 파도바에서 성과를 내고 짧게 이탈리아 올림픽 축구팀의 감독을 맡아 브라질을 격파한 경험이 있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펠레 혹은 가린샤 또는 에우제비우 같은 엄청난 클래스를 지닌 에이스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술을 만드는 것에 고심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카테나치오였습니다. 그렇게 네레오 로코에 의해 탄생한 카테나치오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이는 바로 라이벌 인테르의 감독 엘레니오 에레라였습니다.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은 네레오 로코 감독이 제시한 기존 카테나치오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비대칭 전술을 접목함과 동시에 양쪽 측면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활발한 오버래핑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 만든 비대칭 카테나치오 전술의 양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던 선수는 현대 풀백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케티, 그리고 가린샤에게 밀려서 국대에 딱 한 번 출전했던 자이레다 코스타였는데, 이들이 에레라의 파격적인 비대칭 카테나치오 전술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 성공하면서 카테나치오는 그 전술적 완성도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카테나치오의 시작을 알린 AC 밀란은 후발주자인 라이벌 인테르에게 리그 우승을 빼앗기며 카테나치오의 대표 자리를 내주었으나 유로피언컵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AC 밀란의 상대는 이전까지 세계 축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유로피언컵 5연패의 레알 마드리드를 물리치고 2연속 유로피언컵 우승에 성공하였으니 이제는 유로피언컵 3연패를 이뤄 새로이 세계 축구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했던 에우제비우의 벤피카였습니다. 에우제비우는 당시 펠레에 비견되는 라이벌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선수였기에
비록 구투만이 떠났다고 해도 벤피카가 유러피언컵 3연패를 달성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은 펠레와 같은 에이스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었고, 에우제비오는 AC 밀란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며 분전하였지만 카테나치오 전술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지아니 리베라와 알파티니의 활약을 앞세운 AC 밀란이 첫 번째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하며 벤피카의 3연패를 저지하고 카테나치오 전성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AC 밀란이 우승한 다음에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인테르였습니다. 카테나치오를 앞세운 인테르는 라이벌 AC 밀란이 그랬던 것처럼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인테르가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던 디스테파노와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자랑하는 푸스카스를 앞세워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던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이미 같은 카테나치오를 사용하는 라이벌 AC 밀란을 8강에서 한 끗 차이로 꺾고 4강에서는 FC 칠리를 1, 2차전 통합 8대1로 대파하며 그 기세를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승을 치르기 전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총 27골을 기록하는 압도적 화력을, 인테르는 단 4골만 허용하는 완벽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최강의 창과 방패가 만난 결승전이었고, 그 때문인지 섣불리 경기 결과를 예측한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AC 밀란보다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 카테나치오를 구현하는 인테르는 노세한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훌륭히 방어하였고, 마촐라의 활약을 앞세워 첫 번째 유러피언컵을 차지하며 위대한 인테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첫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한 인테르는 그 다음 시즌에도 단단한 수비력을 앞세워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에서 에우제비우와 호세 토레스 듀오를 앞세워 다시 한번 패권에 도전하던 벤피카를 상대하였습니다. 에우제비우는 해당 시즌 36경기 48골을 기록해 해당 시즌 발롱도르를 수상할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였고, 벤피카는 유러피언컵에서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동일한 27골을 기록하며 막강한 화력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의 카테나치오 역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고, 인테르는 해당 경기에서 에우제비우와 호세 토레스 듀오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습니다. 이후 인테르는 자이르의 천금 같은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벤피카를 꺾고 유러피언컵 2연패를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콘티넨탈컵에서도 남미 챔피언이었던 인데펜디엔테를 상대로 두 번 만나 두 번 모두 꺾고 우승을 차지하니 축구계에서 카테나치오의 위세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카테나치오 전성기에 해당하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산토스를 이끌던 펠레도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 벌인 친선전 그리고 공식전에서 19경기 18골, 13승 1무 5패를 기록하는데, 펠레는 여전히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긴 했으나 패배가 늘어났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 패한 5경기 가운데 4경기를 인테르와 밀란에게 당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대에서도 1963년 친선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펠레의 브라질이 3대0 완패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니 카테나치오는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여 경기를 장악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완벽히 실현하며 세계 축구의 헤게모니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세계 축구계를 휘어잡은 카테나치오도 분명 한계가 있었고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C 밀란은 카테나치오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와중에 펠레의 산토스를 상대로 공식전과 비공식전을 합쳐 상대 전적에서 앞섰는데 성공하였으나, 인터컨티넨탈컵은 혈전 끝에 결국 산토스에게 내주었으며, 인테르는 조크스타인이 이끄는 셀틱에 의해 카테나치오 파해법이 드러나 유러피언컵 준우승에 그치며 3연패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1968년 유로에서 이탈리아는 카테나치오를 앞세워 처음으로 유로 우승을 달성하고, 1969년 이제 막 미헬스와 요한 크루이프에 의하여 태동하기 시작한 토탈 풋볼 전술의 아약스를 상대로 카테나치오 AC 밀란이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승리를 차지하여 우승하는 등 여전히 카테나치오의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1970년 월드컵에서 카테나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카테나치오의 탄생 배경이 된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이었죠. 월드컵 결승을 치르기 전 4강에서 만난 베켄바와의 서독과 연장혈투로 인한 이탈리아 선수들의 체력 소모와 컨디션 안조, 그리고 마촐라와 리베라의 공존 실패로 인해 해법으로 제시한 전반 마촐라, 후반 리베라 정책이 불러온 호흡 문제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펠레의 브라질을 상대로 결승에서 4대1로 참패하며 준우승에 그침으로써 카테나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 성공가도를 달리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축구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카테나치오였지만, 전술의 탄생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펠레를 결정적인 순간을 막아내는 데 실패한 셈이 된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실질적으로 카테나치오의 최대 피해자는 펠레가 아니라 에우제비우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웃픈 일이네요. 이후 카테나치오는 미엘스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라는 희대의 천재가 불러일으킨 토탈풋볼 아약스에게 인테르가 결승에서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친 일을 계기로 축구 전술 헤게모니를 토탈풋볼에게 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후 카테나치오는 이탈리아 축구 전술의 뿌리로 자리잡아 뒷날 트라파토니 감독의 전술 조니 미스타의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